자, 이제 총칙을 볼까요? 3페이지. 총칙. 앞으로 가서 3페이지. 민법 총칙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도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총칙 일단은 이 교재에서는 1조, 그 다음에 2조, 3조. 그래서 1조는 법의 제정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3조는 중개대상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린 총칙 규정이고, 여기서 출제가 일단 용어의 정의와 중개상물이 매번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고요. 그 서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법령의 구성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참고해 두시는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죠. 이 시행규칙은 부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국토부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세 개 합쳐서 이게 법영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 합쳐서 우리는 법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요 시행령은요, 일단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의 시행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요. 여기 시행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에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골기역을 법에서 정해주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부에서 정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피와 사를 붙여주고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 현재 공사법 마지막 조가 51조고요.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예요.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모두 합치잖아요. 시행규칙까지 모두 합쳐도 우리는 118개의 조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대단히 쉬운 과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고득점을 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이 몇 조인지 아십니까? 민법이 마지막 조가 1118조예요. 우리보다 1000조가 더 많은데, 일단은 시험 범위가 모두 이제 민법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조문수는 따지게 되면은 이제 공법, 민법이 아주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합니다. 참고하고 그냥 우리 법의 성격도 이번 순환 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법의 제정 목적, 우리 법 제1조로 들어갑니다. 제목 옆에 지금 출제 빈도가 표시돼 있죠. 마지막 출제가 언제로 돼 있어요? 21회 때. 우린 추접스럽게 법의 제정 목적 같은 것도 출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해 두시는데,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단순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럼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셔도 돼요. 가볍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중개업이란 말의 밑줄이에요.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높인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하실 거거든요. 근데 법의 제정 목적은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에는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틀렸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여기는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등이 있는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법이 중개에 관한 법이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의 제정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6페이지. 법제 2조가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7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에 관한 정의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7페이지 중개의 정의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상물, 즉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지금 7페이지로 바로 보십시오. 본문 7페이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 끊어보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자, 그럼 이제 중개에 관한 정의인데 보겠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이걸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네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법정 중개대상물 오늘 공부해요.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요.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5가지에 대하여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지금?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요, 거래가 성립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알선은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소개, 매개를 해준다, 주선을 해준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우리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네요. 이 토지를 갑이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을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고 파는 계약을 하셔요.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은 교환이고,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죠. 그 밖에 토지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등 각종 이 토지에 성립할 수 있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행위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란 얘기예요. 그럼 용어의 정의로 연결시키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있죠.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고, 요것이 알선이에요. 용어의 정의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걸 고스란히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잠깐 연습만 하고 갑니다. 이제 3,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냈어요. OX, X. 어디가 틀렸어요?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이가 빠졌죠? 의미가 축소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전세권 설정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이전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개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거를 포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이런 특색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알선. 그러면 알선, 세탁기를 알선합니다.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소위 중개라고 부르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 알선이에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게 중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한다. 중개 아니죠. 따라서 세탁기,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거 중개다 아니다? 아닙니다.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죠. 그럼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지금 소개예요. 그러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에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또 상가나 이거 아파트, 빌라의 건축주를 대신하여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을 한다. 그럼 분양 대행 역시도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럼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절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이 점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8페이지입니다. 중개의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민법에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중개가 말이에요.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 문제죠, 지금. 이게 중개의 성격에 관한 문제인데, 법률행위일까 사실행위일까. 중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자, 우리 11월 과정을 거치신 분, 법률행위 하면 기억나는 단어 없어요? 뭐가 기억나요? 법률행위. 계약. 맞습니까? 기억나는 단어?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우리 자격시험에서는요. 계약이 법률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민법 교수님은 절대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FM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중개법 선생니까 얘기해도 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그러면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법률행위다.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그럼 이 중개가 과연 법률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사실행위로 봐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자의 업무활동을 갑은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어요. 그럼 A는 이 토지에 대하여 공적 정보 다 떼봐야 되죠. 등기상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 내장, 그 다음에 뭐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개발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다 떼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떼볼 뿐이에요. 또 이분이 현장 부자입니다. 그럼 모시고 현장 안내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이게 결론이에요. 중개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행위예요.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보조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중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자의 신분꾼으로서 의뢰 심부름꾼으로서 이거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자로서의 행위냐 이런 행위도 아니란 얘기예요. 홀행위로서의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자로서의 행위는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중개는 독자적 행위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순환 때 기억할 거는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개의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자,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죠. 먼저 중개가 되려면 토지라는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다음에 거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전문 직업인이에요. 변호사가 그들의 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뢰인. 우리도 그래서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개의 두 번째 요소. 의뢰인이 있어야 돼요. 이건데 여기서 잠깐 이 의뢰인 따져볼까요? 이 갑은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넘기려는 자죠. 이 자를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해요. 그럼 권리 이전 의뢰인의 대표주자는 누구냐? 매도인, 임대인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 자는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죠.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고 해요. 임차인, 매수인. 이게 대표주자죠. 이걸 여러분들은 공시법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요.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갑. 파는 사람인데요.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죠. 공시법 시간에 그렇게 공부해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되죠. 중개행위의 주체. 그래서 알선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는 통상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일순환 하신 분. 개업 공인인증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인증사.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알선행위의 주체. 이래도 됩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개와 구분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후일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중개의 정의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9페이지 공인인증사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한 장을 싹 넘기시면 중개업 정의가 나올 거예요. 10페이지에. 찾았어요? 자, 중개업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자, 그럼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정의는 3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 을, 쌍방의 의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았네요. 중개업에 해당할까요? 해당하겠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래서 중개업이 돼요. 그러면 일방의 의뢰 포함.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이 됩니다. 다음에 일정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필. 보수가 꼭 있어야지만 중개업이 돼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무료로 중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무료로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무료로 하는 행위는 절대 업이 될 수 없다. 보수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중개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어요. 보수 아직 안 받았죠? 그럼 약속 요구까지만 했다 걸렸습니다. 그럼 이거 중개업이 될까 안 될까요? 역시 안 된다. 자, 이 판례 미리 소개합니다. 무등록 중개업 판례에서 제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할 수도 있어요. 실사건이 이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실사건이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였죠. 등록을 하죠. 등록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였어요. 이게 실사건이 토지에 대한 거래였는데 갑이 그랬던 거죠. 야, 을과 거래시켜주면 내가 보수를 3천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 거래시켜줬거든요. 거래시켜줬는데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3천만 원 주기로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여기서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등록 중개업으로 기소가 됐어요. 우리 법상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을 벌겁니다. 최고의 처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약속 요구한 당대에서 걸려가지고 이게 기소됐죠. 이게 과연 무등록 중개업이냐.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 약속 요구까지만 했으므로 안 받은 거죠. 그러므로 중개업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업이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 났어요. 이거. 유죄 판결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깨졌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약속 요구한 행위는 받은 게 아니니까 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이해두시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 뭐냐? 이 문제인데 업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업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대요. 그럼 보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리성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라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 정의는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낸 거예요. OX 역시 X. 틀렸죠? 이 물질이 들어갔죠 지금? 이게 빠져야 돼요. 중개업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요. 이 절반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중개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라고 정의내버리면 요것만 갖고 정의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포함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해서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냐? 중개보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법은 중개보수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럼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이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죠. 그럼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아도 보수가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꼬로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고 처음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도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중개를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가 아닌 거 중개 아니에요. 따라서 기계거래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가게 됐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 있잖아요. 이거 중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게 됐어요.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중개업이 될 수가 없고 컨설팅 분양대행만을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죠. 또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이 보수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아도 보수가 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다음 순환 때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 한다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것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합니다. 부수적으로. 그럼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때는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면서 손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토지 사라. 이런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팔 사람 소개해달라. 해갖고 또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만약에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여기까지.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한 건데 여기서 잠깐 사례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한 모의고사 잘 안 내야 되는데 정신 나간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자꾸 내니까 그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영업이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 원짜리 월세 원룸 알선했어요. 이거 중개업이에요. 중개사무소를 열고 영업이 너무너무 안 돼갖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 원짜리 월세 원룸 알선했습니다. 원룸 월세 알선했어요. 이거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으로 보여요? 중개업 맞죠? 왜 중개업으로 보였어요? 자기는 하려고 했지만 의뢰인이 없어서 못한 거니까. 그죠? 사무소를 열고 했으니까 잠재적 개수성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단순 횟수로 결정할 일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위의 태양을 고려해서 목적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따지더라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열고 하는 행위는 중개업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만을 상대로 토지 매매 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다니면서 보수받고 다녔어요. 마을 이장님이 그 마을 주민들 상대로 토지 매매 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다녔습니다. 이거 중개업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중개업으로 보이죠?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뭐에 문제가 생긴 거냐? 불특정 다수가 아니랍니다. 쬐끄만 마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우리 교재에 다 빠져버렸죠. 예전에 그러니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이런 애매한 문제도 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이 교재, 이 책을 물론 제가 썼지만 어쨌든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 중개업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이번엔 또 회사예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전셋집에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상대로 전셋집에 알선해주고 보수를 계속 받아오고 있네요.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죠.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도 문제가 있고 영리성에도 문제가 있죠. 일정 수수료는 받았지만은 이거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리성이 추정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 마을 이장님이나 회사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중개업 자체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개업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다 봤고요.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12페이지. 자, 그러면 이 개업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인데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등록이란 말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요. 뭐만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개설등록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개업한 공인중개사다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바로 개업공사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은 영업허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개업공사의 종별을 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개업공사의 종류를 우리 뭐라 부르느냐? 종별이라 불러요. 종별.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 부른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는 그거 아닙니까?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이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다음에 또 한 사람 개업공사가 있죠. 중개인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중개인이란 분은요,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쓴다는 표현은 강의할 때 제가 쓰는 용어란 얘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인이 현재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이에요. 이 길기 때문에 국법 시대에 쓰던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다음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중개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틀린 거예요. 지금 개공의 종별을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는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래버리면요, 결국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만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중개인이 누구냐? 자, 이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 설명 절대 안 드립니다. 이제 이 중개인이 누구냐면요, 지금 오늘 역사 중개업의 연역을 제가 그냥 통과했는데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나 신고만 하면 바로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어요. 신고만 하면. 그래서 이때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 이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이고, 자, 그랬다가 1961년도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였죠.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그 이면에 만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정하는 수는 도저히 이거 규제 못하겠다 그래갖고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는데 이 중개업법 제정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골자를 끌고 가요. 하나는 중개업 진입을 해서는 허가를 받아라고 허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이때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 두 가지를 골자로 83년도 12월 말에 중개업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84년도 4월 1일 날 시행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1회 시험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1회 자격시험이 언제 있었다고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이때 무려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을 했죠. 이게 역대 최고였어요.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85년도에 몇 학년이었다고요? 내가 얘기 안 했나? 85년도에 내가 1학년이었어. 1학년. 초1은 아니었을 테고 중1이 있고 고1이 있고 대1이 있고, 그죠? 좋습니다. 보는 눈이 아주 좋은데. 자, 그래서 85년도 9월 달에 6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죠. 이거. 그래서 특혜를 줘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중개업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1차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업법 1차 개정을 언제 했냐면 이 1989년도죠. 12월 30일. 그러니까 중개업법 제정 후 정확히 6년 뒤였어요. 이때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인은 출신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하고 내신 분이 있고 1차 개정할 때까지 허가받고 내신 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들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지금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이거? 중개인이 누군지. 지금 전국적으로 개업공사가 10만 명이 넘어섰어요. 10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 중에 중개인이 지금 한 4천 분 정도가 계시다고 그랬죠. 4천 명 정도. 법인은요 1,000개도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중개인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이제 일단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러면 중개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둘은 법인과 대비했을 때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그래서 이들은 개인인 개업공사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사라는 표현보다는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바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중개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 둘 차이 있죠? 이거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주에 공부하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둘 다 개인이라는 점을 갖고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본적인 차이니까. 이 둘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차이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일선 하신 분은 이미 들어봤는데 업무지역 차이가 있죠, 둘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은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해요.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이분은 물건을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물건만. 업무지역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차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은 경매를 허용했죠. 근데 중개인한테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격증에서 유래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은요. 법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공부할 텐데 법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 우리 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 있죠. 이거를 순수 중개법인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죠. 이 특수법인도 우리가 강학상 쓰는 편이고요. 우리 법에는 지금 특수법인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이 허용된 법인이에요. 대표적인 특수법인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순하신 분. 지역 농협. 지역 농협. 지역 농협은 단위 농협을 얘기하는데 지역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했죠. 그걸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업공사 종류 세 가지 이걸 종별이라 부른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시는데 개업공사를 전에는 뭐라 불렀어요 이거? 전에는 이게 중개업자라고 불렀잖아요.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뭡니까? 중개업자가 이게. 아니 전문 직업인데 말이에요. 변호사가 개업을 했어요. 법무사가 개업을 하면 업자가 되느냐. 우리만 업자 됐었죠. 왜 그랬냐면요. 중개인 때문에 그랬어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작에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개인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연세도 많을 거고 89년도 이후는 90년 이후는 전혀 탄생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개인들 자격증 줘버리고 개공으로 진작에 통일했어야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현재 중개업자라는 표현은 지금 안 씁니다. 전부 다 개업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있잖아요. 일단은 중개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대표님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개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사까지 다 봤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가요. 앞으로 다시 가서 공인중개사 9페이지. 자, 그럼 9페이지 정의 읽어드립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고요? 자격 취득.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정의는요, 명심할 게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다. 그럼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OX. X예요. 틀렸죠?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그 자를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공인중개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이건 종류라고 불러요. 그냥. 개업공사 종류는 종별이라 불렀죠. 근데 공인중개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증사예요. 그래서 서랍 속의 공인인증사, 장롱 속의 공인인증사를 말하죠. 혹자는 이자를 거실벽의 공인인증사라고 불러요. 왜 거실벽이냐? 우리 집안은 대대손 국가고시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합격을 했으니 길이길이 후손에 빛내야 되죠. 금택자 눌러가지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인증사. 이게 일반 공인인증사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가 있죠.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가 있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여기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사가 있잖아요. 둘은 같은 표현이 틀린 표현이. 공인인증사인 개공, 개공인 공인인증사. 같은 표현이죠. 되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시면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가 되는 거고, 공인인증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인증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공인인증사가 있죠. 소속 공인인증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 공인인증사는 개업공사에게 고용된 공인인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용된 자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있네요. 자, 뒤로 갑니다. 13페이지. 자, 우리 소속 공인인증사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속 공인인증사라 함은 5번이에요, 지금. 읽어드립니다. 소속 공사라 함은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죠. 끊고 공인인증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산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말 그대로 기억하세요. 말 그대로. 개업공인인증사에 소속이 된, 고용이 된,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일단 무시하세요.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속공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른 말 다 이해됐어요. 소속은 고용됐다는 뜻이고 공인인증사고, 다음에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자, 따지고 갑니다.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때 A의 업무 활동을 잠깐 따져볼까요?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습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공부를 다 떼어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장을 다 살펴봅니다. 그런 차에 의리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에게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는 업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인, 설명이라고 불러요.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업무, 이걸 확인, 설명한다고 그래요. 브리핑했거든요. 현장 보자게요. 그러면 현장 안내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계약을 하자 그러죠. 그러면 전문가로서 우리는 중개한 물건이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계약서 작성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 쓸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 있죠. 이걸 문서로 써서 줘야 돼요. 이 문서를 확인 설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잠금 치고 등기소리 넘어가고 계약을 완결하게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A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이 세 가지 업무, 물건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고, 이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걸 중개 업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럼 우리 소속공인인증사는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속공인인증사와 개업공사를 따져보면 자격증이 있다는 건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직원이냐 사장이냐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공사한테 이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 법은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인증사가 직접 수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이거는 직접 할 것을 사실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소속공사에도 허용을 해준 거죠. 이게. 근데 이거 일단은 여담입니다만 용어의 정의잖아요, 지금.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소속 공인인증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사를 말한다 라고 해도
똑 떨어져 이거. 그죠?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왜 들어갔느냐? 이거는 연역의 기인이에요. 원래 우리 소속공사가요.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원래. 손님 안내나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나 떼오고 이런 거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소속공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이걸 넣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용어의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소공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소속공사는요. 소공이라고 부르거나 소공사라고 부르거나 소속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소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를. 근데 중개사무소에 말이에요. 이거 소속공사 말고도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중개보조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그 밑에 6번에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어보세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중개보조원의 용어의정에는 명심을 할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하고 있죠 지금. 이걸 명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예요.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지금 용어의 정의로 봤을 때 중개보조는 이거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함을 받아봤을 때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하고 많은 말 중에 중개보조원이 뭡니까? 보조원이 사무원이란 말도 있는데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조원을 뭐라고 많이 써요? 실장님. 물론 소속에 해당하는 실장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이거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모두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업무 한계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 컴퓨터로 다 업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우리 실장님이 대강의 브리핑하죠. 현장 안내도 해요. 그리고 계약하자 그러면 계약서 다 작성하고 설명서 다 작성해요. 실장님이. 그리고 이제 출력해갖고 계약 단계에서 우리 개공이 다시 브리핑 나가요. 그리고 계약서 직접 잡히라고 도장 찍습니다. 그럼 이건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 대비하니까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있다. OX. X.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X. 없어요. 그래서 소공원 할 수 있는데 보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둘은 개업공인인계사 고용한 분들이죠. 그죠?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합니다. 이거는 이들을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합쳐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요, 6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고 중개, 중개업 관련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개업공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개설 등록 이 말만 나와야 돼요. 공인인계사는 뭐만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격 취득 이것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기억해 두시면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긴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럼 중개사무소의 현재 구성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개사무소라면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자격증을 걸었다. 즉 개설 등록을 했어요. A가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개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갑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자격증이 있네요.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소공, 소속 공인인계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을이 계시는데 을이 직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들으신 분은 명심할 게 보조원하고 중개인을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중개인이 들으면 엄청 이거 기분 나빠할 일이에요. 중개인은 개업공사 중에 한 명이에요. 분명히 개업공사 중에 한 명이고 보조원은 자격증도 없는 일단은
업무 보조자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게 만약에 법인이라면 여기는 임원 사원인자가 있죠. 그래서 임원 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공부하기 때문에 그때 언급하려고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용어의 정의를 다 봤고요. 그럼 또 조금 쉬었다가 중개대 산문을 나갈까요?